안녕하십니까. 이승만학당의 김용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었던 1950년대 산업과 경제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어서 오늘은 그 산업과 경제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12년간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기업가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PPT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가면은 세종대왕께서 근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전 세계 한 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상을 구경했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거리에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동상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전부 말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정복자의 모습을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책을 읽고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나라는 문민 위주의, 문필 위주의, 붓을 든 사람이 아주 최고인, 글을 읽는 사람이 최고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문화적 양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붓을 든 사람들이 뭐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자연히 신분 구조가 사농공상, 글을 읽는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우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또 예우를 받고, 그리고 공업이라든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정말 이상한 그 국가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상업을 한다, 뭐 이혼을 추구한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그 아주 하층민 중에서도 최고의 하층민들이나 하는 그야말로 몹쓸집 비슷한 이런 걸로 우리가 치부를 했기 때문에 뭐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이런 희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오늘과 같은 이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대기업이 만들어졌을까요? 참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산업공상의 신분 구조에서 기업인들이 탄생을 했다. 참 신기하죠. 아마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정도였다면 아마 상업행위라는 사람이나 뭐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딸도 시집을 안 보내서 정말 뭐 장돌뱅이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천대를 받는 이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걸출한 두 명의 이 기업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분은 왼쪽에 있는 그 수당 김현수, 경성방직을 만들고 오늘날 삼양그룹을 일군 분이고, 또 한 분 박흥식 회장, 이분은 화신백화점, 지금은 물론 없어졌습니다만은 화신백화점을 만들었던 이런 분입니다. 근대적 의미의 기업인이다 라고 이름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제 치하에서 산업이라든지 경제 관련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학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국내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 안에 뭐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야는 없었습니다.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기업 경영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그야말로 고도의 엔지니어, 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배출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재적인 분들이 태어났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나 다름이 없죠. 김현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방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일본의 경제 권역이 만주까지 넓어지니까 1939년에 만주에 지금으로 치면 심양 아래 소가돈이라는 곳에 남만방적이라는 이 방적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서 만주로 이주해 가서 살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남만방적이 한민족 역사상 우리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례를 김현수라는 회장이 만들어낸 거죠. 이 학교에서는 1939년서부터 45년까지 이 회사가 운영을 했는데 만주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낮에는 일을 시키고 밤에는 교복을 입혀가지고 우리말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산업체 병설학교의 원조에 해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9년서부터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주 선진적인 이런 그 기업 경영을 통해서 남만방적이 돈도 많이 벌고 이랬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만방적에서 이 사원 그 교육을 담당하던 분이 나중에 그 귀국을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감이 됩니다. 우리는 산업체 병설학교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여실고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1939년에 만주에서 한번 시행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치를 우리가 들여다가 우리 한국에서 시행한 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경성방직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배출을 해서 우리가 박정희 시절에 섬유봉제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수출 산업을 일구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분이 바로 경성방직 김연수 회장이 되겠습니다. 화신백화점의 박흥식이라는 사람은 정말 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남포에서 쌀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을지로에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종이도매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화신백화점을 만들고 그리고 1937년에 앞으로 제주가 관광의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미리 그 예측을 하고 관광 제주를 우리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흥업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날 관광 제주의 원조는 바로 박흥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흥미롭죠? 1937년에 어떻게 제주도가 아시아 관광의 허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까요? 기업인들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일찍부터 해외 무역에 눈을 떠가지고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우리 고무신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간유도 수출하고 말린 오징어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해서 수출로 아주 이름을 날린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한두 분씩 이제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우죽순처럼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인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병철, 정주영, LG를 창업한 구인회 이런 분들이 전부 이 무렵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1940년에서 50년 그 일본 사람들이 철수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동포들이 밀려오고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남쪽에서는 공산당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하는 이 아비규환의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안목을 가진 이런 기업인들이 그야말로 눈 자고 일어나면 한 사람씩 태어났다 할 정도로 많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인들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서 그것을 돈벌이로 연결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을 일궈내기 시작하는가? 그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귀속재산 불화가 되겠습니다.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장, 가게, 농토, 집 같은 것들을 전부 놓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귀속재산을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불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불화를 받았느냐? 그 공장과 연계를 가지고 있던 한국인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역 뒤에 가면 오비맥주 공장이 있었는데, 그 오비맥주 공장이 일제시대에는 소화기린맥주 공장이었습니다. 그 소화기린맥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박두병 씨가 이 맥주 공장을 인수를 해서 오늘날 두산그룹을 일구는 모태가 됩니다. 또 그 폭약을 만드는 조선유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김종희라는 그 한국 사람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유지의 관리인이 돼서 오늘날 한화그룹을 일구는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원에 선경직물이 있었는데, 이 선경직물은 그 당시에 이제 기술자였던 최종건이라는 분이 불화를 받아서 오늘날 SK그룹의 모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귀속재산을 통해서 이렇게 대기업을 일구는 이런 기회를 창출하는 일군의 기업인들이 만들어지고 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귀속재산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 재벌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시가의 30%에서 60%의 가격으로 불화를 해줬는데요. 또 금액도, 불화 방법도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총 금액의 1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이자 없이 15년간 분할 납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15년간 분할 납부를 하다 보면 한 6, 7년 지나다 보면 거의 그냥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릴 정도로 그야말로 굉장한 기회였는데, 문제는 약 2,600개 되는 귀속재산 업체 중에서 성공한 것은 약 40개에서 5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이러냐? 이 공장을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에게 이 공장이 불화될 경우에는 이 공장을 잘 유지하고 운영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이제 대기업의 뿌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이 공장이 넘어갔을 경우에 공장을 운영하려면 운전자금이 있어야죠. 전기료도 내야죠. 수도값도 내야죠. 원료도 사야죠. 또 기술자도 뽑아야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시장에 내다 팔아야죠. 엄청난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장에 갔을 경우에 공장은 공장대로 그냥 팔아먹고, 기계는 기계대로 뜯어서 고철로 팔아먹고, 원료는 원료대로 팔아먹어가지고 땡을 쳐버린 이런 공장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이 불화가 됐다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이것을 받았을 때 한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이제 창출이 됩니다. 어디서 창출이 되느냐? 무역에서 이제 큰 기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요 오른쪽에 보는 아주 돛을 탁 탄 아주 멋있는 배,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습니다만은 이 배는 무동력선입니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이런 중국에서 오는 배를 정크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크선이 이제 남한이 물자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모든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중국에서 이 무동력선에 많은 물건을 싣고 서해바다를 건너서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매상들이 쭉 가서 여기서 이제 도매로 물건을 사다가 전국의 시장에다가 도매상을 해서 여기서 또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정크 무역을 통해 가지고
10배 정도 남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벌이라고 이름을 듣는 그런 기업들의 뿌리를 추적을 해가 보면 상당수가 이 인천으로 들어온 이 정크선을 통한 무역을 통해서 아주 한미천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크선이 들어와서 인천에 들어오면 그 인천에서 물건을 싣고 서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으로 와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거기까지 물건을 열심히 실어주는 운수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대기업으로 일군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중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트럭업을 해서 대한항공 한진그룹을 일구는 이런 기회를 창출합니다. 한진그룹을 만든 조중훈 회장은 처음에 인천에서 트럭 한 대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트럭을 32대로 늘려서 많은 재미를 봤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기업인들이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부산에 앉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뭘로 해서 돈을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국제시장 요 영화 포스터입니다만은 국제시장 모습을 기억하시려면 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양조장을 한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피난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고민하면서 보니까 뭘로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사나 가만히 보니까 요 아래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전부 일선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쏘는 포탄 탄피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포탄 탄피는 굉장히 중요한 이 특수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면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전국에 있는 고물상 조직을 동원해서 포탄 탄피를 다 주워다가 부산에서 이제 얇게 이렇게 펴서 이것을 배에 싣고 일본에 가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한은 뭐 전쟁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이 제대로 우리가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뭐 생활 필수품, 설탕, 뭐 페니실린 같은 의약품, 뭐 하다못해 뭐 칫솔 비누에 이르기까지 뭐 생필품들을 전부 일본제를 사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무려 20배 남는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병철 회장이 탄피 팔아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탄피를 받아다가 그를 펴서 일본으로 수출해서 일본에다가 싼 값에 고급 광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 판돈으로 다시 일본의 물건을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다 파니까 나는 돈을 받아서 벌어서 좋은데 결국 이거는 일본 좋은 일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병철 회장이 야 그러지 말고 이 탄피 팔아서 번 돈으로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자.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우수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싼 값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저 직업도 없이 저렇게 시름과 좌절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공원으로 채용을 하면 고용도 만들어주고 세금도 내고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착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에 이병철 회장이 부산에다가 제1제당이라는 설탕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탕 공장은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해서 번 돈, 그러니까 상업 자본이죠. 이 자본을 공장을 짓는 데 투자를 했으니까 경영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상업 자본의 산업 자본화의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제 설탕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설탕을 막 출하할 때 그 내용을 호암자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트럭이 설탕을 한 트럭 싣고 나간다. 근데 그 트럭이 해질 무렵이 되면
돈을 한 트럭을 싣고 들어오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서부터 별명을 돈병철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거부의 소리를 듣게 됐다. 이런 대목이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 나옵니다. 정말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정말 고급 옷을 입히자. 그래서 제일모직이라는 공장을 대구에다가 짓습니다. 제일모직 골덴텍스가 하루아침에 영국 복지, 마카오 복지를 우리나라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홍콩에까지 수출이 돼서 오히려 영국제 양복지보다 한국의 제일모직 골덴텍스가 더 우수하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싼 우수한 제품이다라는 인증을 받아가지고 수출도 많은 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져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팔면 우리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짓자. 이게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이 불후의 그 아이디어가 이병철 회장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이후에 이병철 회장을 경제가정교사로 모시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배워서 대한민국의 전 행정력을 도입을 해서 이 전략을 성공을 시킨 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산업화의 반열에 올려놓게 된 그런 결정적인 힘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려졌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은 사실은 그 원래의 아이디어는 이병철 회장의 것입니다. 모든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기업인들이 그야말로 이 전쟁 통해서 얻은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 아이디어를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성공을 시켰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약 200년 걸친 산업화를 불과 50년 만에 해칠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방식이 기업가들의 머릿속에 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6.25의 그 전날이 남긴 상처는 참 너무 컸습니다.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인명피해 통계가 있습니다. 말 200만 명이죠. 남한 인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한 인구가 2200만이었는데 22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으니까 전 국민 10명 중에 한 사람이 전쟁통에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납북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사회간접자본 공업시설의 약 67%가 파괴가 됐고 주택의 36%가 파괴돼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36%가 이제 집 없는 서름을 겪게 된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뭐 돈만 있다 하면은 뭐 부동산 사재기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때 이 뼈저린 집 없는 서름을 누구보다도 진하게 경험한 이런 문화적인 양태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총 피해, 이 6.25 3년간 30억 달러의 피해를 우리가 입었는데 전 국민의 약 2년치 국민 총생산이 그냥 전쟁으로 인해서 소멸됐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우선은 허약했던 국가가 아주 강력한 행정체계, 국가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국가로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뭐 국민이 뭔지, 국가가 뭔지, 백성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인민군 점령 치하에서 인민군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죽고, 뭐 강제로 노역을 하고, 그리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학살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경험을 하면서, 아, 정말 국가라는 게 필요한 거고 국민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국민국가로 우리가 이제 그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는 그 우리 국군이 약 9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만은 아주 대규모로 팽창을 해서 1953년 휴전이 됐을 때는 약 70만 대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상 70만 대군을 보유한 것은 역사상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군사력이 막강해진 나라가 됐다는 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상호부 장기조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전쟁도 이제 끝나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이 이제 막 공장도 짓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약 140개 국가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2012년 6월 달에 25시 클럽이라는 것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25시 클럽이라는 건 뭐냐?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 중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은 나라를 꼽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인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지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 가보시면 스웨덴의 인구가 750만 밖에 안 되고요. 노르웨이는 450만, 핀란드 뭐 한 300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유전이 하나 발견돼 가지고 국민소득이 막 7만 불, 8만 불이 가는 인구가 적으니까요. 인구 5천만 명인 나라가 2만 불을 넘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우리나라는 이 산업공상의 초급목 피해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불과 5, 60년 만에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발전을 이루게 됐는지, 그 비결을 우리는 이제 찾아 나서는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